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이 4명 있었잖아요. 그 중에 절반이 탄핵이 됐어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게 어떤 하나의 이벤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야말로 이미 탄핵을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고, 그 시스템에 그냥 명령어를 집어넣었더니 결과가 탄핵이라고 인쇄돼서 나온 것뿐이지, 우리법 연구회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법 연구회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느냐, 고작 기껏해야 법관 전체의 3% 정도 되던 사람들이 어떻게 헌재 그리고 대법원을 절반 가까이를 집어삼킬 수가 있었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바로 시스템이거든요. 제가 이제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건, 말하자면 전쟁을 치르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 바닥에 구덩이부터 파서 참호를 만들어야 된다부터 생각을 하는데, 보수 진영은 기도를 시작해요. 한 방에 하늘에서 운석 같은 게 떨어져서 적군의 머리 위로 꽝 하고 떨어지면 이 전쟁 한 방에 끝난다. 그러다 보니까 운석이 안 떨어지면 또 다른 신한테 기도하고, 다른 신한테 기대고, 다른 신을 찾아다니고. 조기 대선 레이스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우파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제가 늘 경계하는 건 이제 행복회로, 뭔가 정신으로 승리해서 우리끼리 다 잘 될 거야 하다가 결과가 안 나오면 이제 이거 뭔가 잘못이 있어, 뭐 음모론으로 흘러간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늘 경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뭐 다 잘 될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저는 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잘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죠. 별로 없고 실제로 어렵고, 그리고 사실은 탄핵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잖아요. 이 정치 고관여층들, 어쨌든 정치에 관심이 많고 뭐 무슨 일이 돌아가고 있는 건지 알고 신문도 다 읽고 정치 뭐 이제 뉴스도 다 보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로 뭐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은 사실은 정치 고관여층일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정치 고관여층들끼리는 어쨌든 얘기가 또 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우리끼리는 인식이 같고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대한민국 한 5%에서 40%쯤은 사실은 정치 저관여층이에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신문 제목만 보거나 제목조차 보지 않는, 그런데 꼬박꼬박 투표는 하러 가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정치 저관여층이 사실은 누가 대통령이 될지 결정하고 누가 총선을 이길지 결정하고 그런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양쪽 다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 이 비율은 비슷하다고 보고, 소위 말하는 중도라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 사안에 따라 다르게 투표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진짜 관심이 없는 사람들, 무슨 내용이 뭐 흘러가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탄핵이라는 이벤트가 벌어지면 편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죠. 뭔가 하여튼 문제가 있으니까 탄핵 당했을 것이다. 제가 저관여층들이랑 얘기해 보면 많이들 하는 얘기가 뭐냐, 좀 말 많던데, 좀 시끄럽던데. 그러니까 내용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게 무슨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을 수 있죠.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근데 어쨌든 그 사람 좀 시끄럽던데, 그 사람 좀 말 많던데, 이러면 이미 중도층, 저관여층들은 마음이 확 떠나거든요. 그 사람 말 많아, 문제 있어. 왜? 문제 있다고, 문제가 많으니까 자꾸 뉴스에도 나오고 하겠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같은 이벤트가 벌어지면, 계엄이 벌어졌고 탄핵이 벌어졌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참 말 많고 시끄러웠던 사람, 시끄러웠던 정당, 정치 상황이 안 좋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돼, 이렇게 쉽게 생각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아주 쉽진 않다. 네, 쉽지 않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패배주의에 뭐 젖어서 뭐 다 끝났어. 제가 이제 탄핵이 이루어지고 나서 영상을 올려서 우리 미래를 얘기해야 된다, 미래를 얘기하고 나라 망한 거 아니다, 이제 이런 메시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이제 사실은 되게 일관되게 내는 이야기고 일관되게 내는 메시지거든요.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 과거에 묶이고 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아야 된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늘 하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에도 제가 이제 오늘 우리는 싸웁니다, 영상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와서 다 끝났는데 무슨 소리 하냐, 끝났는데 뭐 이제 선거도 필요 없고 대통령 결정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상당수 있었어요. 근데 패배주의 뭐에 빠질 필요는 없지 않나 싶고, 근데 뭐 쉽지 않죠. 이길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뭐 이길 시나리오는 뭐 된다면은 정치가 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나름대로 이제 직업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치에 나름대로 가까이서 이제 지난 몇 년을 봐온 관심은 뭐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그런 바로는 정치가 생물이다라는 얘기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서 정치는 진짜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고 유권자의 생각은 어디로 움직일지 모른다. 예,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다.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국민의힘의 총괄 선대본부위원장이 됐다. 그러면 어떤 전략을 취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굉장히 열세인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운동장도 완전 기울어져서 탄핵 때문에 뭐 민심도 사실상 여론조사만 봐도 일단 뭐 이재명의 뭐 원톱 체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총괄 선대위원장이 됐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가능성이 있다고는 얘기했지만 제가 어떻게 할지 안다는 그냥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뭐 저도 생각이 있지만 사실은 저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이제 사실은 뭐 실물 정치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아니라서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을 주로 아끼는 편이고 뭐 모르겠습니다. 항상 총선 결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대선 누가 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선생님 원래 그러셨어요? 예전에는 좀 더 강하고 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요? 사안들에 대해서. 사안들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정치는 이제 정치는 생물이라는 게 정말로 어떻게 갈지를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 남았는데 두 달 남았는데 또는 뭐 대충 한 일주일쯤 남았다 그러면 이제 결말이 대충 눈에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섣부르게 나서서 이제 뭐 총선 얼마 됩니까? 그럼 와 과반 그럼 막 박수치고 막 그런 거 저는 이제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슈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죠. 제 생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아무도 예측 못하는 걸 제가 요번에 200석 뭐 넘어가서 개헌 저지선을 뚫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사실은 어떤 분석이나 이 계산에 따른 예측이나 추정이 아니라 바램인 거잖아요. 바램.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예, 그걸 본인의 예상치인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은 방송에 나와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저는 뭐 140석 예상합니다. 그리고 근거가 뭐예요? 그냥 잘 돼야 하니까 나라가 이대로 망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제 자기 바램을 얘기하는 거죠. 마치 예측인 것처럼. 근데 누구도 150석, 누구는 155석, 누구는 145석 얘기한다 그러면 다들 그래도 150 정도는 예상을 하던데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예측치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항상 모릅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결국 이슈인데 뭐 어떤 선거든지 이슈가 있잖아요. 그 이슈에 대해서 보수 정당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선점하고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슈가 있을까요? 필승을 할 수 있는 이슈. 뭐 사실은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이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이 자꾸 대선에 나오면 문제가 뭐냐면 그 어떤 이슈를 던져도 사실은 이미 다 나온 얘기들이 돼버리거든요. 이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사실은 대장동, 백현동부터 무슨 얘기를 해도 사실은 이제는 다들 그거 알면서도 난 지지했고 알면서도 표 던졌어. 예, 그냥 이쪽 뭐 계엄당 탄핵당보다는 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이슈를 잡아서 싸우는 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이제 와서 무슨 뭐 이재명은 어떤 사람인가 뭐 예를 들어 무슨 욕설을 하고 뭐 태도가 안 좋고 이런 얘기 아무리 해봐야 그거 다 알거든요. 이미 다 반영이 된 거네요. 이미 다 반영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슈 가지고는 뭐 어렵지 않을까 싶고. 하기야 또 이번 대선 조기 대선이니까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정책으로 승부를 본다. 뭐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보고. 그리고 이슈를 뭐 새로 발굴을 한다. 그것도 어렵다고 보고. 그냥 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겠지. 그냥 무조건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노력을 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정치는 생물이니까. 그래도 선생님 생각을 좀 공유해 주시죠.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그래도 이런 분야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서 그래도 한번 노력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래 결국은 인물 싸움, 되게 이제 안 좋은 정치의 문화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프레임 싸움, 인물 싸움, 팬덤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사실은 국힘에서 해야 될 문제는 경선은 어차피 치러야 되고 경선 중에는 서로 뭐 적대 관계인 것도 맞습니다만
그 다음이 뭔가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 빠르게 좀 수습을 해가면서 해야 그나마 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떤 전략으로 탁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사실은 벌어져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비책을 가지고 있는데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일단 시작되고 경선에 또 어떤 후보가 되는지를 봐서 그런 이제 어떤 후보가 되는지를 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사실 저는 지금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유권자들도 지금 되게 갈라져 있고 또 되게 이제 말하자면 분노가 큰 상황이에요. 분노가 늘 어느 정도 선거에는 분노를 가지고 사람들이 임하게 되지만 지금 분노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서 후보가 결정됐을 때 과연 그거를 받아들이겠느냐? 나 저거 못 받아들이겠어. 그냥 너 딴 데로 튀어서 딴 데로 갈래. 얘를 찍느니 누구를 찍겠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아사리판의 아사리판이 돼버리는 상황이니까 그런 걸 좀 잘 정리해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사실 오히려 지금 신경 써야 될 건 요행을 바라면서 최대한 이 분란이나 문제의 이 가능성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일단 정책도 나오기 전이고 후보가 나오기 전이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네거티브 서로 국민의힘 안에서 경선할 때 네거티브는 최소화하고 그리고 최대한 빨리 후보를 한 명으로 단일화해서 어떤 모양새를 갖춰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있을 것 그럼 혹시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 아니면 좀 뒤에 빠져서 조용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 이제 강성 지지자들,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분들의 표는 어느 정도 고정돼 있다고 본다면 고정돼 있지 않은 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개입을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인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개입을 안 하는 것이 정치공학적으로는 개입을 안 하고 역할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프레임에 빠지기가 너무 좋은 것이 그냥 내란 잔당이 또 뭉쳐서 뭘 한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들고 나올 텐데 그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이제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손을 집어넣는 것 같은 꼴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번 대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가능성이 현재로서 보수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에 시나리오대로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고초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을 위해서 정말 좋은지를 현명하게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요. 지금 상황에서. 남은 정치력이 있다면 어쨌든 전 대통령들은 이제 남은 정치력이 있고 지지자들이 있고 그러면 그거를 오히려 이렇게 되게 그냥 왜 우리가 통합의 메시지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게 재미없고 너무 뻔한 얘기 같은 사실은 그게 지금 맞지 않나 싶고요. 그냥 국민들이 하나로 통합해서 잘 됐으면 좋겠고 후보가 정해졌으니 그분을 중심으로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본인에게도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장렬하게 산화해버리고 대신 진영을 위해서 이런 거를 요구하기도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면 본인 자신을 위해서라도 승리할 수 있는 이제 어떤 통합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다가 힘을 싣는 것이 맞다고 보죠. 근데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으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신당 창당에 대해서 윤상현이 가가지고 의견을 물어봤을 때 선을 그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진 않고 있잖아요. 현재 현안이나 국민의 선거판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 기조가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일이겠네요. 근데 지금 이게 보면 한국 정치판에서 이제 직선제 이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87년 체제 이후에 보수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이 4명 있었잖아요. 그 김영삼하고 이제 이명박, 박근혜, 이번에 윤석열인데 그 중에 절반이 탄핵이 됐어요. 그러니까 50% 이상이죠. 50% 과반 이상이 지금 탄핵이 된 건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좌파에서는 한 명도 탄핵이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저는 사실은 제가 명성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저는 이게 어떤 하나의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야말로 이미 탄핵을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고
그 시스템에 그냥 명령어를 집어넣었더니 결과가 탄핵이라고 인쇄돼서 나온 것뿐이지 어떤 이뭐 헌정사상 처음 보는 어떤 이벤트 때문에 뭐가 벌어졌다라고, 물론 이제 계엄이라는 게 흔히 볼 수 없는 이벤트인 것은 맞습니다만, 이 탄핵이라는 이 과정은 저는 이미 짜여진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법 연구회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죠. 우리법 연구회 문제가 있다, 뭐 사법부 하나회다, 지적은 많이 해요. 근데 우리법 연구회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느냐? 고작 기껏해야 법관 전체의 3% 정도 되던 사람들이 어떻게 헌재 그리고 대법원을 3분의 1, 뭐 절반 가까이를 집어삼킬 수가 있었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바로 시스템이거든요. 그 안에서 적어도 3표, 4표가 무조건 찬성이 나온다, 무조건 반대가 나온다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갑자기 어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결과가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긴 그 우리법 연구회 출신 사람들 요즘에는 뭐 재판할 때도 특별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뭐 재판해볼 것도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판사가 어디 출신이다, 특별히 우리법 연구회 출신 그러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보수인사 재판이라면 유죄를 때려버리니까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말 하기야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이 탄핵 소추가 돼가지고 헌재로 갔다 하면 무슨 일을 핑계를 대서라도 무조건 각하를 시킬 것 같아요. 뭐 기각을 시킨다든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네.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보수는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생각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없었죠. 실제로 저는 우리법 연구에서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좌파가 이 생태계를 만들어 온 과정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법 연구회가 정말 대단한 것이 80년대에 만들어져서 그 뒤로 20년 동안 아무런 빛을 못 봤어요. 아, 그렇게 일찍 만들어졌어요? 87년도, 88년도에 만들어져서 20년 동안 아무런 빛을 못 보거든요. 그런데 언제 처음 빛을 보느냐? 노무현이 대통령이 돼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을 대거 기용합니다. 강금실도 그중에 하나였고, 그러면서 우리법 연구회가 갑자기 수면 위로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만들고 나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우리법 연구회는 전혀 그 이름을 가지고 뭔가를 하거나 무슨 법원을 무슨 장악하고 집어삼키고 전혀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20년 넘는 기간 동안 매달 모여서 세미나를 합니다. 매달. 그리고 자기들끼리 연구를 하고 그 내용을 모아서 책으로 발간해서 돌려보고, 이걸 20년을 해요. 우리가 과연 보수 진영 내에서, 더군다나 그 사람들 다 사시 합격하고 연수원 성적 좋아서 판사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취직 준비를 하는 어떤 사람들이거나 또는 이렇게 무슨 풀뿌리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혀. 그러니까 나름 일도 많았을 거고 사회적 지위도 이미 얻었고 직위도 얻었고 바빴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 동안 한 달도 쉬지 않고 매달 모여서, 전원이 모이진 않았겠죠. 그런데 매달 모여서 세미나를 합니다. 그 결과 그러면서 멤버십이 유지가 됐던 거고, 자기네끼리 뭉쳐 있던 거고, 뜻을 공유하고 있던 거고, 우리가 힘을 잡는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이 비전이 그 사람들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딱 되니까 이제 자기들의 세상이 온 거죠. 그리고 20년이 지나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그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앉아서 우리법 연구에 저 나쁜 놈들 이러고 손가락질만 한다고 바뀌겠느냐? 그 사람들 지금 40년 동안 그 그림을 그려왔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간판, 우리법 연구의 간판은 이미 없어졌고요. 간판만 뗀다고 없어졌느냐? 과연 아니라는 거죠. 조직과 사람들의 사상은 그대로 그쵸. 남아있는 거예요. 그 뜻, 그 비전, 그 정체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새. 근데 지금 뭐 우리법 연구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런 조직이 대한민국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좌파들이 구축해놓은 그런 진지, 그렇죠. 또는 그런 어떤 소규모의 조직들이 네. 뭐 언론은 언론계, 뭐 방송은 방송계, 그리고 뭐 신문사, 그리고 뭐 학계, 역사계, 뭐 이런데 뭐 민노총, 정교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곳곳에 침투해 있다 보니까 참 지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 말씀은 우파도 거기에 맞춰서 대칭 전력으로서 그런 풀뿌리 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풀뿌리일 수도 있고, 어떤 식이 되든 뭐 직역의 어떤 모임이나 또는 뭐 카르텔이라고 불릴 수도 있겠죠. 어쨌든 모여서 뜻을 생산하고 비전을 생산하고 진지를 구축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좌는 그걸 했는데 우는 그걸 안 했느냐? 왜 그럴까요? 우는 이겼거든요, 항상. 지금까지 보수 진영, 한국의 보수 진영은 정치에서 항상 이기는 쪽이었어요. 민주당 항상 지는 쪽이었어요. 선거하면. 그렇죠. 어찌 대통령 몇 번 뭐 했지만 대통령도 나왔지만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패배하는 진영이 좌였고 승리하는 진영이 우였어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어르신들, 영감님들 모여가지고 영감 소리 평생 들었던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나라 돈으로 뭐 하고 자기 돈으로 뭘 하고 막 무슨 월급 각출해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보수 진영에는. 근데 좌는 가난하고 돈 없고 힘 없고 권력이 없고 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필요하면 자기들끼리 돈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생태계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좌는 권력을 잡으면 지자체 같은 데에 가면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좌는 권력을 잡으면 사업을 진영한테 준다고 해요. 그리고 우는 권력을 잡으면 사업을 친구한테 준다고 해요. 좌우를 가리지 않고. 그러면 좌는 이게 돈이 흘러 들어가면 이게 횡령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일을 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치우거나 급식을 이제 제공하거나 뭐 이런 것들 뭔가 이제 홍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든 하여튼 뭔가 이제 조달해야 되는 물자들 또는 용역 같은 거를 제공을 한다. 이러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하는 거죠.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몇 억짜리 사업을 이제 줬다 그러면 그 사업을 그러면 하다못해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그래도 작가도 필요하고 PD도 필요하고 촬영도 필요하고 편집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잖아요. 스튜디오도 어디선가 빌려야 되고 장비도 뭐 사든 빌리든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다 쭉 그 진영으로 뻗어나가고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를 좌측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말단 무슨 진짜 막 무슨 시민단체 막 들어간 어떤 꼬꼬마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 시스템을 아주 잘 이해하는데 우는 어떠냐면 시장이나 도지사가 돼도 이 시스템을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예. 돈 주다 보면 감옥 가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가 없는 거죠. 자기 친구들끼리 얼른 해먹어야 돼. 왜? 바뀌면 자기들은 다 날아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진영이 가진 힘이 아니라 지인이 가진 힘이었기 때문에 지인이 가진 힘은 머리가 바뀌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유지돼 오고 운영돼 온. 근데 진짜 우파들은 정말 안일했어요. 생각을 해보면 그쵸. 항상 뭐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선거 때는 그나마 선전을 해오다 보니까 그게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또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뭐 풀뿌리 운동이라든지 진지 구축하는데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천하태평하게 있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미 대한민국 뭐 곳곳에 좌파들이 다 촉수처럼 이렇게 진지들을 다 만들어놔서 지금 뭐 탄핵된 것도 2번이나 탄핵된 것도 그런 결과물이다라고 진짜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원래 그 좌파 판사들의 그런 액티비스트 활동 때문에 굉장히 보수 진영이 골머리를 많이 앓았잖아요. 그래서 그 페더럴리스트 소사이티 같은 거 만들어서 그때 80년대 아마 저도 그때쯤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은 거기서 굉장히 활발하게 미국 로스쿨 같은 데서 풀뿌리 운동하면서 처음에 신입생들 들어오면 페더럴리스트 소사이티 소개시켜줘가지고 다 네트워크 만들어주고 선배들 끌어주고 땡겨주고 하면서 지금 미국 연방 대법원에 있는 보수 대법관들 중에는 다 대부분이 그 페더럴리스트 소사이티 멤버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접근을 해서 이렇게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몇몇 이렇게 만들어놨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봐야겠네요. 시작을 해야죠. 근데 뭐 시작하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참 관심이 없는 것이 제가 이제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건 많은 바닥부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쟁을 치르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 바닥에 구덩이부터 파서 참호를 만들어야 된다부터 생각을 하는데 보수 진영은 어찌 보면 기도를 시작해요. 한 방에 하늘에서 운석 같은 게 떨어져서 적군의 머리 위로 꽝 하고 떨어지면 이 전쟁 한 방에 끝난다. 이게 우리 보수 진영이 바라는 이 전쟁의 양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석이 안 떨어지면 다른데 또 다른 신한테 기도하고 다른 신한테 기대고 다른 신을 찾아다니고 계속 이런 그러니까 뭔가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려고 하고 한 방에 끝내버리는 데만 관심이 있고 뭔가 우리가 이제 시작부터 바닥부터 뭔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다들 싫어해요. 아, 참 좋은 일 하시네요. 근데 나는 저쪽은 가면 2달 안에 끝내준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뭐 청년들을 기르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그걸 이제 정면으로
이제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청년들도 근데 안타깝죠. 만나보시면 청년들도 그런 소위 말하는 메시아 신드롬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해줄 거야, 한 방에 해결해 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나요? 청년들도? 저는 뭐 청년들이라고 해서 예외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제가 바닥부터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실제로 참여를 하려는, 이건 사실은 근데 청년들뿐 아니라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어떤 이제 중장년층 중에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말하자면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물론 계십니다만, 마찬가지로 청년들 중에도 그냥 어차피 이거 한 방에 이거 뒤집으면 이거 증거만 나오면 끝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향수도 되게 큰 것 같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뭐 트럼프가 구해줄 거야, 뭐 미국의 어떤 국방부가 구해줄 거야, 뭐 미국의 어떤 뭐 주요 인사가 와가지고 한마디 해주면 뭐 상황이 끝날 거야, 시그널을 주고 있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무슨 시그널인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시그널이 왔다, 뭐 지금 큰 거 온다 그러면서 뭐 계속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보면 참 뭐 유튜브가 최근에 보면 이제 알고리즘이 한 2020년, 22년, 특별히 이제 지난번 미국 대선 한 바이든 한 중반쯤부터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가 많이 풀리는 것 같긴 해요. 특별히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소셜 미디어에서 알고리즘을 최대한 손 안 대는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느낌이.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좋은 점도 분명히 있지만 안 좋은 점은 그만큼 또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라든지 또 안 좋은 소식들도 그만큼 빨리 증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재밌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한때는 이게 유튜브나 이 알고리즘이, 유튜브 코리아도 선생님도 많이 좀 당하셨죠. 그러니까 알고리즘 이렇게 서프레스하는 거.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우파 쪽에서 많이 골머리도 앓았고 그 피해를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이런 데서 거의 손 뗀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잘못된 정보라든지 실체가 없는 정보들이 또 와 이렇게 범람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뭐 항상 양날에 이제 양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제를 많이 하면 어쨌든 가짜도 통제되지만 가짜만 통제하느냐, 누가 가짜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느냐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도 이제 한참 유튜브에서, 우리나라는 덜 했지만, 우리나라는 의료가 이제 발달을 했으니까 덜 했지만 외국에 이제 의료 사정이 별로 안 좋은 나라들 뭐 이런 데서는 온갖 이제 이 헛소문, 뭐 거짓말 이런 것들이 막 범람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가 이거 이제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 제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제 또는 뭐 코로나 치료에 대한 예방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들은 자기들이 이제 컷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신에 대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백신에 대해서도 많이 했고, 저는 근데 사실은 저는 뭐 음모론 이런데 되게 이제 체질적으로 안 빠지는 성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옳고 그름을 지금 누가 판단을 하고 있느냐? 무슨 뭐 WHO도 아니고 FDA도 아니고 유튜브가 저 말은 거짓말이고 이 말은 진짜다, 이 말은 사실이고 저 말은 이제 거짓이고 오류다, 이렇게 유튜브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때 이제 그걸 보면서는 이거는 이제 잘못된 것 아닌가? 유튜브가 지금 이건 예방 효과가 있어요, 예방 효과가 없어요를 자기네가 컨트롤을 하고 통제를 하고 있는 건데, 아직은 어쨌든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거짓입니다라고 유튜브가 판단을 할 능력과 자격을 지금 갖춘 상태인가 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든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 예를 들어 뭐 게사료를 먹으면 낫는다, 옛날에 뭐 개 무슨 뭐를 맞으면 뭐 암이 낫는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런 거를 막 그거 해서 어떤 개그맨인가요? 누가 한 명 했다가 연예인이 누가 뭐 했다가 죽었죠. 그렇게 결국엔 암 치료 못 하고 사망한 걸로 알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말이 안 돼.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기대면 실제로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무제한 또 놔두기는 또 어렵지만 어려운 문제, 이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표현에 대해서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그 표현에 대해서 제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사실은 표현에 대해서는 뭐 거의 전적으로 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욕죄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는 너무 심하게 그걸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르고 고운 말 쓰라고 판사들이 이제 경찰과 판사, 검사가 바르고 고운 말을 쓰라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체벌을 하는 이런 구조가 돼 있는데, 욕하고 싶으면 욕하는 거죠, 성인들끼리. 그리고 정말로 이제 데미지를 입혔다, 예를 들면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제 피해를 입혔다. 예를 들어 장사가 안 됐거나 뭐 계약이 해지됐거나 이건 민사로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죠, 당연히. 근데 한국에서 지금 형사로 다루고 있죠. 그렇죠. 형사로 다루고 이제 그게 당연하다고 보고 하니까 저는 이제 잘못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의견을 말하는 거는 제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의견, 뭐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또 내가 이렇게 뭐 느끼고 있다 이런 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민형사상 제한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명예훼손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명예훼손의 그 바가 굉장히 높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말을 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그 말한 사람이 정말 피해를 입힐 목적을 가지고 말했는지를 그 명예훼손 소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기준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명예훼손 소송 사실상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제 마음을 입증을 하겠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한 게 진짜 너에게 피해를 주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을 했다. 나는 그렇게 나 그렇게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디펜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뭐 표현에 대해서 사실상 완전한 자유가 거의 보장된다고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데포메이션이라 해서 약간 제약되는 부분이 있긴 있잖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제한되는 부분이고 근데 한국에서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 제약이. 그렇죠. 너무 심하고 진짜인지 아닌지를 법원에 가서 판단 내려야 되는 상황. 아니 판사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판결도 다 일관성이 없잖아요. 보면. 그죠. 일관성이 없죠. 사실은 이 한국에는 그 표현의 성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이제 5.18 특별법을 보면서 항상 정말로 한심하고 위헌적이고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명예를 지켜야 된다. 오케이, 맞아요. 근데 5.18 특별법의 내용은 뭐냐면 다르게 해석하면 형사로 처벌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다르게 해석하면 형사로 처벌을 하겠다. 5.18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용이 픽스됐다. 다른 해석은 형사로 벌을 받을 이 죄다라고 지금 이제 법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도 이거 갖고 기소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위헌 심판을 넣으려면 누군가가 그 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처벌을 받으면 무조건 누군가가 넣을 거고 그러면 무조건 위헌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그걸로 기소하거나 처벌하거나 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상 사문화돼 있는 거죠. 존재만 하고.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18 무슨 유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제 말하자면 5.18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했다.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이제 자주 나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뭐 헬기에서 총 쏜 적 없다. 예를 들어 이런 얘기가 있었다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사자 명예훼손으로 거는 거지 5.18 특별법으로 기소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법이 있어도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죠. 본인들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으로 만들어둔 거지 헌재로 가져가면 무조건 위헌이다라는 걸 다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다들. 근데 그것도 참 웃겨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국가가 나서서 감나라 배나라 어떤 판결을 한다는 게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왜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느냐? 나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뭐 공룡이 멸종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어 요즘은 뭐 외계인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외계인 있다.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냥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네, 그렇게 생각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원이 지구는 둥그니까 평평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회 혼란을 야기했으므로 뭐 징역 또는 벌금 을 매긴다. 그리고 되게 웃긴 거잖아요. 그 자기 생각이야.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나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할 자유가 있는 거죠. 착각은 죄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유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북침을 했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왜 5.18에 대해서만 그렇게 처벌하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어떤 황당한 면을 단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뭐 물질적인 거 GDP 1인당 뭐 35,000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이 표현의 자유 면에서 정말 제한 없는 그런 뭐 미국 수준이라고까지 하면 너무 꿈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그에 버금가는 그런 좀 자유가 보장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들이 다 면책특권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을 대한민국 전 국민이 좀 다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발언에 대해서 이미 특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국회의원쯤 되는 뭐 벼슬아치쯤 되는 애들만 그런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너희들 좀 작은 백성들은
입단속해야 돼, 조심해야 돼, 우리가 계도해야 돼, 너희를 가르쳐야 돼, 그런 식의 마인드가 배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면책 특권이라는 거를 보면서 굉장히 좀 열받고 불쾌하더라고요. 그 자체가. 아니 왜 지들만 가지고 있어? 그게 좋은 거면 우리 국민이 다 가져야지.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좀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또 공감대를 가지면서 좀 정치인도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옛날에 그냥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예전에 이제 군사 정권 또 권위주의 시대에 정말로 대통령이 국회의원 막 잡아 넣을까봐 그러면 면책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회기 중에 있었던 사건은 기소 못한다라는 얘기들도 저거는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이었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막 끌어갈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거든요. 체포동의안도 그래서 생긴 거고. 그런데 이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사실은 대한민국 제1권력은 국회고 그 다음에 사법부나 이 행정부는 거기 이제 좀 종속돼 있는 것 같은 허락을 구해서 겨우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그런 게 그냥 남아서 이 뭔가 초롱성 나는 이렇게도 처벌 안 받고요 저렇게도 처벌 안 받고 이렇게도 기소 안 되고 체포도 안 되고 뭐 구속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죠. 바뀔 때가 됐는데 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지금 현재 한국 법에서는 예를 들어 상대방한테 공개적으로 너 개 뺑뺑 하면 이거 처벌받죠? 그렇죠. 처벌받죠. 공개적으로 하면 뭐 댓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발언을 그렇죠. 처벌받죠. 뭐 멍청한 애도 처벌받나요? 그게 이제 되게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맥락도 살피고 또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냥 기소 안 했다가 이의 제기하면은 기소해서 다시 벌금 나왔다가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결국에 뭐 평론을 한다든지 공개적인 발언할 때는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정치에 대한 평가라든지 아니면 공인에 대한 평가, 연예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다 보면 좋은 것도 얘기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판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꼭 밉다거나 아니면 싫어서가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어떤 내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평가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행동이 멍청하네, 저거는 좀 덜 떨어진 행동이네, 머저리 같네, 뭐 등신 같네, 뭐 똑똑하네, 뭐 예쁘네, 아름답네,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갈 수 있는 건데 지금 한국 법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제약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많이 들어요. 그냥 유치원생처럼 얘기를 뭐 해라. 그냥 그 사람 매우 나쁜 사람입니다. 매우 부족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으면 뭔가 이제 처벌받을 이 위험성을 그렇죠.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네.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 한지 뭐 얼마 안 됐고 사실 뭐 선생님 채널에 비해서 약소하지만 뭐 비교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할 때 보면 대한민국에서 말하려고 하니까 계속 자기 검열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뭐 굉장히 저는 이제 고소 한 번도 안 당한 걸로 되게 유명한데 아직 안 당하셨어요?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걸 그만큼 꼼꼼하게 스크립트를 관리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용도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라이브에서는 말실수를 뭐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말실수를 많이 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논리 구조나 이야기 흐름이나 또 이제 표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정말 근데 신경을 써가지고 뭐 때로는 정말로 이거는 뭐 멍청하다고밖에 얘기를 못한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는 물론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법원이나 이쪽도 폭넓은 이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남들보다는 더 비판을 인정하는 수용하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말로 그냥 열받아서 그냥 내가 이거는 뭐 쓰레기 같은 법을 만들었습니다라고 할 때 진짜로 자기가 원한다면 나를 고소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늘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검열을 많이 하게 되는 거네요. 그쵸. 말을 할 때. 네. 근데 그게 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너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자유롭게 표현이 왕래하면서 생각도 좀 자유롭게 나가야지 이 사회가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뭐 개소리면 상대방이 너 그 개소리야 하면서 반박이 들어올 거고 그쵸. 그러면서 내가 개소리를 했나 하면서 좀 수정을 하면서 뭐 리서치 해가지고 배우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좋아지는 건데 한국에서는 너무 이게 모든 사람들이 말할 때 댓글 쓸 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여튼 너무 안 좋은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 나쁜 말 썼네 이러고 경찰이 이제 불러다가 조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경찰들도 그런 거 하면서 좀 자괴감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물론 이제 그게 하나의 큰 권력이 되기도 했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큰 권력이 되기도 했지만 그게 참 하여튼 뭐 미국 얘기하면 끝도 없겠지만 미국은 경찰들이 그런 일 안 하잖아요. 저기 밤에 가서 이렇게 길 지켜주고 이런 거 치안 유지하고 그런 걸 많이 하는데 한국은 좀 안타까워요. 그런 걸 보면
그럼 지금 뭐 대선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이준석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뭐 국면이 되면 이제 국회에서는 하나의 후보가 확정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뭐 이준석 정당 쪽이랑도 연대를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는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저는 이제 그냥 본인의 생각이 사실은 중요한 상황일 텐데 어차피 본인이 결정하는 문제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뭐 또 나와가지고 뭐 표 깎아먹고 왜냐하면 이 이제 이의 어떤 이 트라우마가 사람들한테 다 남아 있어서 그 또 나오면 아 이제 갈라먹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저는 그냥 어쩔 수 있느냐 본인도 그거 원해서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근데 그게 뭐 누군가는 좋게 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쁘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뭐 본인이 하겠다 그러면 말릴 권리가 없죠. 우리가 그러면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지금 이제 그 물론 까봐야 아는 거예요. 이제 시작해봐야 아는 거지만 어디까지 이준석 후보가 어디까지 올라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국힘 어떻게 흘러갈지 아니면 뭐 다 합쳐도 도저히 뭐 이재명한테는 안 된다 이런 상황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요즘 뭐 지금 오늘 조사에 보면은 뭐 누구랑 붙어도 과반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어차피 과반이면 그럼 이쪽에서 뭐 단일화해서 뭘 해봐야 사실은 그걸 누구 탓이다 뭐 이준석 때문에 떨어졌어 뭐 알박기를 해서 어떻게 됐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일 거고 그리고 진짜 절체절명의 요거 단일화해서 표가 합쳐지기만 한다면 물론 단일화라는 것이 이렇게 덧셈이 아니거든요. 단순 덧셈이 오히려 상대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거 합치면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오면 국힘 입장에서도 분명히 생각이 있을 거고 이거 뭐를 주고서라도 뭔가 이제 뭘 베풀든 주든 합당을 뭐 제안하든 해서라도 이걸 가져와야 되겠다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준석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거 그냥 버티다가는 역적이 되겠는데 큰일 났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내가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 버티다 보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크게 우리가 미리 걱정하거나 또는 이준석은 사퇴해야 된다 또는 이준석은 끝까지 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지지자이든 지지자가 아니든 또는 싫어하는 사람이든 좀 일단은 좀 지켜봐도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한 달 뭐 넘게 시간이 있는 거고요. 마지막까지 이제 후보에서는 사퇴할 수 있으니까 거의 마지막까지 그러면 이제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 뭐 예를 들어 이재명 49% 이준석 42% 막 이렇게 나온다. 만약에 그럼 국힘당이 오히려 거기에 합쳐지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어차피 또 입장이 바뀌는 거라서 그러면 그렇다면 뭐 미리 우리가 그냥 미리 욕하거나 미리 뭘 정해 주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게 잘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지지율 추이를 봐야 된다 그거잖아요. 그쵸. 지금 당장 결론 내릴 필요도 없고 성급하게 그냥 지지율 추이를 보면서 합쳤을 때 박빙이 되는 상황이라면 좀 손해를 보더라도 받아들여주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제 갈 길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어차피 끝까지 달려도 아무 뭐 대세에는 지장이 없겠다. 그냥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굳이 뭐 중간에 사퇴하라고 얘기할 이유도 없는 거고 사퇴시키려고 뭐를 제안하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준석 씨 입장에서도 굳이 뭐하러 내가 저기랑 단일화를 뭐하러 해. 단일화해서 지면 그게 더 부끄러워요. 그냥 차라리 각자 집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니까 그냥 뭐 좀 지켜보다가 왜냐하면 여기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은 사실 우리도 민감하지만 본인들이 더 민감할 거거든요. 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그냥 지켜봐도 된다, 두고 봐도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그 19대 대선, 그 문재인이 당선됐던 대선 보면 문재인이 한 41%좀 지지를 받았잖아요. 전체 투표에서. 그리고 홍준표가 24%인가 24%, 그랬죠. 네. 그리고 안철수가 21%인가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따져서 안철수를 중도라고 한다면 안철수, 홍준표가 뭐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그게 산술적으로 더해졌다고 한다면 문재인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분산이 되면서 사실 패배했다고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사실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좀 간과하던데 그때 당시에도 탄핵을 얻어맞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철수랑 홍준표를 합하면 문재인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의 교훈 삼아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박빙의 상황이 된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네, 본인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뭐 공식적으로야 이준석 개혁신당 측에서도 우리는 이제 끝까지 간다. 이제 뭐 완주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황 봐서는 얼마든지 저는 그건 다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치인들의 생각이야. 뭐 속과 겉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본인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거니와 또 생각이라는 것도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야 또 정치를 하는 것일 테고요. 지금 이번에 국힘 후보들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으세요? 저는 딱히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조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없어. 저는 항상 뭐 정치는 지지의 대상이 아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잠깐 이렇게 표를 주는 거지. 막 이게 한국은 사실은 정치가 너무 팬덤으로 흘러간다. 제가 늘 지적하는 바잖아요. 너무 이게 팬으로서 자기 어떤 무슨 연예인을 바라보듯이 또는 자기 어떤 종교 지도자를 바라보듯이 이런 관점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냥 마음에 들면 지지하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그냥 그 자리에서 등 돌리고 나올 수 있어야 그게 정치인에 대한 지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뭐 누구를 눈여겨본다라기보다는 좀 이제 지향점을 올바르게 잡고 비전을 좀 가지고 임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늘 있어요. 이번에 사실 공약을 개발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빌드업을 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사람들을 설득하고 필요성을 예를 들어 세금을 뭐 어떻게 하겠다 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거 가만히 있는 세금을 왜 놔둬라는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은 예를 들어 상속세를 폐지하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당연히 폐지해야지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상속세를 왜 뭐 부의 재분배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왜 폐지를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빌드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보수 진영이 그게 좀 부족하고요. 원래. 근데 이번에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좀 이제 선거 랠리 자체가 좀 이렇게 의미 없는 무의미한 얘기만 오가지 않을까 하는 좀 이제 우려가 좀 있거든요. 또 컨벤션 효과 같은 건 좀 기대하기 힘들겠네요. 그러면 저는 뭐 이번에는 컨벤션 효과가 뭐 쉽지 않다고 봅니다. 막 이제 말하자면 서로 뭐를 가지고 막 뭉쳐야 이 컨벤션 효과가 나오고 그리고 서로 뭐 좀 치고받고도 해야 또 컨벤션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치고받고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지난번 경선 때 뭐 상속세 폐지가 이렇게 팍 튀어나오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한 논의가 좀 시작이 되고 이게 사실은 정치에서 경선에서의 컨벤션 효과다. 그러면 상황도 좀 지켜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상속세 폐지를 얘기했어. 이 사람은 상속세 유지. 이 사람은 좀 상속세를 좀 개정해서 좀 줄이자라고 얘기했을 때 어디가 반응이 제일 좋았느냐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그러면서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는 건데 지금은 또 보수 진영은 대선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선 준비하고 뭐 출마 준비한다 이러면 대번에 너는 대통령이 날아가길 바라는구나. 너는 뭐 역적이구나. 배신자구나. 이 프레임이 생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들 조용히 이제 대외적으로 뭔가를 하지를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지도 못하고 이런 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지만 어쨌든 보수 진영 관점에서 보면 손해인 거죠. 이재명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뭐 사람 만나고 만들고 다 했으니까요. 정책도 얘기하고요.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상황이니까 우클릭한다 우리가 막 사람들이 많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많이 비판도 하고 비난도 했었는데 그 또한 대선을 염두에 둔 일종의 작업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수 진영은 그걸 전혀 못했죠. 그런 얘기를 하면 욕을 먹고 이제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배신자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급히라도 그런 부분 방향성을 좀 명확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한덕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인물은 사실은 되게 조용한 분이라서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본인이 그리고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일단 나오신다고 하면 어쨌든 선 굵은 이거를 이제 사태를 좀 해결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자 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랑 일을 했던 사람이라서 또 뭐 너무 뭐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고 상대 측에서 그러기도 어려운 노무현이랑도 일을 했잖아요. 네, 어려운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뭐 나와서 얘기를 본인이 좀 얘기를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한편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이번 대선은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기존 대선의 문법이랑 또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감을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좀 안정감과 그리고
미국 쪽에서 어떤 그 만약에 지지하는 시그널이 있다면 그게 국민들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미국이 뭔가 이렇게 말을 해주면 거기에 대해 굉장히 안도감을 느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주면 그게 국민 차원에서도 지지율에 유의미하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또 차출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네, 누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그 미국과의 관계를 잘 이용해서 어쨌든 이게 대한민국 선거긴 하지만 친중으로 갈 이재명은 확실히 줄을 섰잖아요. 친중으로 가겠다. 이거를 뭐 이미 공공연하게 얘기했던 사람이고 실시만 실시 하겠다고. 예, 탄핵 사유할 때도 첫 번째 그 초안에 보면 북중러 뭐 관련해서 뭐 개소리 같은 것도 넣어놓은 거 보면 자기가 대통령 되면 이렇게 국정을 드라이브를 가겠다. 외교 쪽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상황이니까 그 대척되는 쪽에서 이재명은 친중 그리고 이 친미의 어떤 확실한 입장을 대변하는 우리 국민의힘 쪽이라는 이미지를 가져가면 그게 중도층을 포섭하는 데도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잘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관점이고 지금 이제 불확실성 얘기하는데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표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냥 옛날에는 어디로 튈지 몰랐다면 이제는 아예 지구를 본인이 흔들고 있는 지구를 가지고 놀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이 어쨌든 미국이랑 적극적으로 협력이 되고 그리고 말이 좀 통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으면 그거는 중도에도 굉장히 뭐 친미라서가 아니라 어쨌든 큰 이 스테이크를 가지고 있는 입장인 거잖아요. 미국이 교역 상대국이 이제 중국이랑 뭐 왔다 갔다 합니다만 1위 교역국이 됐다가 2위 교역국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워낙에 큰 그리고 이제 안보를 상당 부분 맡기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사실은 이게 뭐 미군이 와 있어서 뭐 서울 시내에 뭐가 있어서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들 하는데 실은 항공모함이 그 미군 때문에 항공모함이 떠 있고 전략 자산들이 왔다 갔다 하고 무슨 F-22가 와 있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돈을 주고는 못 사는 거거든요. 누가 미국한테 돈 주고 우리한테 와서 항공모함 좀 우리 앞바다에 띄워주세요 한다고 해서 미국이 그걸 띄워주는 게 아니니까 굉장한 이제 이점이죠. 그거를 좀 어필이 제대로 된다면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이제 대행한테 대선 나오냐라고 물어본 것은 일종의 사실은 시그널이거든요. 쉽게 아무렇게나 뭐 물론 도널드 트럼프가 좀 그래 보이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얘기를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냥 막 던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일종의 뭔가 미국 측도 지금 이제 중국이랑 다리각을 뭐 한없이 세우고 있는 지금은 누가 봐도 무슨 관세가 원래 우리는 관세가 무슨 145%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이제 이 대열에서 이탈을 한다는 건 미국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인 데미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되게 작은 나라고 그리고 되게 작은 나라고 또 미국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거든요. 한국과 일본을 미국에서는 되게 크게 생각을 하고 심리적으로 되게 큰 이제 우리가 미국에 많이 지지를 하지만 우리가 미국에 많이 의지를 하지만 미국도 한국이랑 일본에 상당 부분 의지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동아시아에 한국, 일본이라는 어떤 쐐기가 박혀 있다라는 이 느낌을 미국은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 정계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일본을 털어버릴 수가 없는 이 중요한 대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랑 일본에 관세를 물렸다 하는 게 미국 정계에서는 따로 잘라서 이슈가 될 정도로 EU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 일본 우리랑 얼마나 동맹이고 얼마나 동반자고 우리 친구인데 어떻게 한국과 일본에 이러느냐라는 얘기들을 지금 이제 미국 정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민주당 측에서 많이 하지만 공화당 측에서조차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쪽 입장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이거 계속 한국을 등을 떠밀어서 중국이랑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에 더군다나 친중인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됐다고 했을 때는 미국도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데미지 또는 적어도 굉장히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뭐 일부 어떤 분들이 바라는 것처럼 막 군대를 끌고 와서 한국 선거를 막 좌지우지 해주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는 시그널을 주거나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는 뭐 이쪽이랑 좀 이쪽에 좀 힘이 실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 액션을 좀 보여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번 트럼프 정권이 실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이디 벤스 같은 경우 유럽 가가지고 아예 그 IFD인가요? 그 극우 소위 극우라고 이렇게 브랜딩되는 그 대한 독일의 대한인가 그 정당 지지 관련된 메시지도 막 내주고 독일의 뭐 정상들한테 훈수를 두더라고요. 너희들 표현의 자유 열어야 된다. 표현의 자유 같은 거 잘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유럽이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더라고요. 과거 같으면 그 미국이 특별히 유럽 같은 나라에 가서 이렇게 그 내정 간섭한다라고 이렇게 욕을 많이 먹을 텐데 지금은 시대가 그냥 뭐든지 그냥 막 나가는 시대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사실은 제일 주의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이제 내정 간섭한다라는 얘기를 미국은 되게 의식적으로 그걸 이제 피해 왔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필요하다면 니네 내정을 내가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구나 이런 그냥 얘기를 그냥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요. 이게 트렌드가 있죠.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기존 몇십 년 동안 그 지켜봤던 그런 문법들이 많이 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은 지난 이 일기 행정부 때도 트럼프를 왜 싫어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이 트럼프가 싫다고 대답하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대답한 것이 unpresidential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답지 않은 행동, 대통령답지 않은 말, 언행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한층 업그레이드 돼서 다운그레이드가 된 건지도 모르지만 그러면서 되게 대통령답지 않은 얘기 그리고 미국답지 않은 행동을 지금 이제 미국이 보여주고 있죠. 지금 선생님 관세 전쟁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트럼프가 생각하는 목적이 뭐라고 보시나요? 왜 그걸 한다고 생각하죠? 저는 진심으로 트럼프가 상당 부분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역의 빈자리를 관세를 많이 때리면 메꿀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여러 가지 목적. 그리고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예를 들면 이러다가 한일 정도는 쓱 풀어줄 거라는 예측도 있어요. 말만 뭐 외교가 지금 우리 이제 외교가 사실상 무너져 있는 상황이지만 뭐 말만 잘하면 딜만 잘 치면 슬쩍 풀어줄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고 유럽이랑도 저렇게까지는 못한다. 결국은 유럽 없이도 이제 자기들도 아쉬우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풀려 갈지는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베이스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착각이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관세로 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그 무역 적자의 문제를요? 네, 무역 적자의 문제를 그 사고 방식이 분명히 있어서 그리고 본인이 그런 어떤 그러니까 말하자면 러스트벨트 뭐 이런 이게 이제 이 조금 뭐 이제 한국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러스트벨트라고 보면 이제 보통 이제 공장 노동자들을 이야기하고 보통은 뭐라고 이제 받아들여지느냐 약간 어떤 이스트 코스트나 웨스트 코스트보다 교육을 좀 덜 받았고 그러니까 조금 학교도 덜 다녔고 좀 현장에서 일하고 요런 이제 이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잖아요. 제조업 같은 그렇죠. 주로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자기 주요 타겟으로 삼아서 얘기를 해왔고 그런 사람들을 바탕으로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이제 뽀찌가 큰 말하자면 선거인단 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주들을 그 이제 노동자들 그리고 공장 이제 현장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필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의 표를 많이 가지고 와서 이번에 이제 격차가 굉장히 컸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그렇게 내가 너네 다 되찾아줄게. 저 뭐 외국이 우리를 속였어, 우리를 갈취했어, 우리를 뭐 거짓말했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막 발을 다 빼서 깨끗하게 무로 돌리고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뭐 그 무역 적자 같은 경우에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이 무역 적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거는 사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여기 근처에서 점심 먹고 왔는데요. 그 점심 먹은 식당하고 제가 무역 적자를 받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돈을 내고 밥을 먹었고 그 식당은 음식을 팔아서 플러스가 됐으니까 저는 이제 그 식당에 대한 이제
그 식당은 저는 이제 적자인 거죠. 그 식당에 돈이 대해서. 빠진 거죠. 돈이 그죠? 빠진 네. 거니까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그쵸. 근데 그렇다고 제가 손해 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었으니까 돈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무역 적자라는 것도 저도 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지만 그만큼 구매력이 되고 소비력이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품들을 미국으로 땡겨와서 원하는 걸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미국이 소비자들이 뭐 그쪽 나라 제품을 사는 건 아니니까 이게 적자가 발생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 so what인데 그럼 문제가 뭔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도 이제 뭐 여기 애플하고 저 적자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아이폰 쓰는데 애플하고 제 적자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이제 그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경제를 전체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상품 수지만 가지고 잘라놓고 얘기를 하니까 상품 수지는 우리가 손해를 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자기들이 물건을 얻은 거잖아요. 부품을 가지고 온 거고, 사실은 부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그 무역 적자 중에서도 이제 최종 제품을 완성하기 위한 부품 수입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제 크고, 그리고 예를 들면 아이폰은 중국에서 80% 정도 생산을 하고 베트남에서 한 20% 정도 생산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아이폰은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손해가 난 건가? 손해가 난 게 전혀 아니잖아요. 물건을 들여왔는데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건 대부분 이제 중국과 베트남에서 만드니까 사실은 중국산 물건, 베트남 물건을 사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익은 누가 받느냐? 미국 회사가 본 거예요. 근데 물건을 사올 때는 돈을 중국에다가 이제 지불을 하고 어쨌든 노동력도 거기다가 썼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애플에서 전세기 6대 화물기를 6대를 빌려서 가지고 있는 이 남아있는 아이폰 150만 대를 한꺼번에 지금 얼마 전에 들여왔어요. 이 세금이 발효되기 직전에 들여왔거든요. 전날인가 전전날에. 왜냐하면 수입인 거예요. 그게 서류상은 수입이 되는 거거든요. 서류상은 삼성도 중국의 이제 반도체 공장에 반도체를 수입하고 수출하고를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얼마큼 이제 여기에서 작업한 걸 실어가서 거기서 조립하고 갖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또 뭘 하려면 이게 수입 수출을 계속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수입 수출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것들이 다 사실은 상품 수지에도 반영이 되고 무역 수지에 반영이 다 되는 거라서 이걸 근데 손해를 봤다. 우리가 중국 아이폰을 사와오는 바람에 우리가 돈 손해를 봤다. 그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이익을 본 건 미국인 거예요. 여기에서 왜? 싼 노동력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생산을 이제 그리고 싼 부품을 가지고 중국이 생산을 해서 미국에 들여왔으니. 근데 이거를 이제 상품 수지만 잘라놓고 봤을 때 우리가 중국에서 휴대폰을 1년에 뭐 수천만 대를 사줬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죠. 페이퍼상에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페이퍼상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미국이 수입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중국 테무나 아니면 뭐 그런 공산품 같은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아이폰이라든지 그게 뭐 이런 것들도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그게 굉장히 큰 거죠. 그게 굉장히 큰 거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아이폰이 아니라 그 지금 아마존 셀러들이 굉장히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아마존에 판매되는 물건의 70% 정도가 중국 생산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소비를 하고 있느냐? 왜 중국산 물건을 샀느냐? 미국에서 그걸 제조를 안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제조를 못 하니까. 그러면 누구의 소비자 후생이 증가했느냐? 미국인들의 소비자 후생이 증가한 거예요. 소비자 후생은 돈으로 계산이 안 되죠. 돈을 쓴 거죠. 미국인이 중국에 돈을 주고 샀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만 사실은 선택지가 넓어졌지, 물건이 싸졌지. 그러면 미국인들의 소비자 후생이 그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증가한 건데 이걸 단순하게 우리가 손해봤어. 중국이 거짓말했어. 이게 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이거든요. 거짓말했다. 약탈당했다.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이제 굉장히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을. 그 최근 어떤 기사 보니까 만약에 아이폰을 미국 내에서 다 조달해서 조립을 해서 생산한다면 네. 아이폰 한 대당 거의 한 3만 달러 정도 들 것이다. 판매할 때. 3,500달러. 3,500달러. 네, 대당 500만 원이 넘어갈 것이다라는 게. 500만 원. 아, 네. 500만 원 그렇게 되나요? 네네. 지금 3만 달러 봤더니 잘못된 건가 봐요. 3만 달러까지는 아니에요. 네, 3,500달러. 그것만 해도 엄청나네요. 거의 한 2배 이상. 그렇죠. 2배 이상 뛰는 거죠. 거의 3배 뛰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그 관련해서 트럼프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라고 보여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씀하신 대로 결국 관세는 그 나라에게 보복을 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 시민들에게 사실상
세금을 때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 관세라는 건 전 국민에게 그 세금이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그런 행동을 통해서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 제조업이 지금 많이 쇠퇴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 뭐 그 러스트벨트, 뭐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위스콘신, 미시건 그쪽에 노동자들이 많이 일자리를 잃었고 또 제조업 기반이 붕괴됐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어떤 뭐 전쟁 상황이라든지 정말 어떤 중요한 상황이 닥쳤을 때 뭔가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제조업 역량이 다 붕괴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번 관세를 통해서 그걸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서류상으로 어떤 돈 문제일 뿐만 아니고 이게 어떤 미국의 자존심 또는 미국의 어떤 역량 차원에서 국가 산업과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사실은 미국은 노동력이 이 되게 고질적으로 부족한 나라거든요. 노동력이 늘 부족해요. 오죽하면 멕시코인들 막 쫓아내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쫓아내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면 미국의 업체들이 실제로 안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 그냥 쫓아내다가는 결국은 이제 미국은 말하자면 뭐 잔디 깎아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안 돌아가는 거 가게 되는 거거든요. 호텔 뭐 이렇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안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장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일단은 공장을 다시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이게 1, 2년 안에 되는 게 아니라 3년, 4년, 5년 정도는 있어야 적어도 부품 생산이라도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이제 미국 내의 이제 경제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그냥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이 빈 깡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립이 안 돼요. 아이폰은 자 미국 내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조립을 해라. 조립을 못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리고 제조업이 붕괴했다라는 것은 마치 그러니까 나라가 가난해지면서 붕괴하고 뭐 제조업을 아무도 이 나라에 제조를 맡기지 않아서 붕괴한다. 또 붕괴지만 미국은 사실은 산업이 되게 고차원 이제 고도화되어 있는 곳이고 자동화되어 있는 곳이라서 이제는 단순한 부품이나 단순한 제조는 안 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갑자기 이제부터는 우리가 공장 세울 거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 제조할 거야 해서 갑자기 막 공장을 세워서 뭔가를 한다고 해도 산업 구조가 이미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부품을 만들려면 그 부품에 원자재가 있어야 되고 뭐 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자동차 안에도 부품이 뭐 6만 개에서 8만 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품도 어떤 부품을 사용해서 만드는 거고 결국은 어떤 소재나 철강이나 뭐든 이용해서 만드는 거고 근데 그걸 전부 다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시간이 흘러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미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었는데 그걸 이제 그리고 서비스업 중심의 나라가 돼 버린 상황에서 금융이나 뭐 IT나 이런 걸 가지고 돈을 버는 나라에서 갑자기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지금 사실은 미국은 원래 실업률이 3% 미만이에요. 3% 미만이면 완전 고용 상태거든요. 더 줄일 수가 없어요. 줄면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경제가 안 돌아가고 있는 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미 완전 고용 상태에 있는 나라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뭐 길에서 굶고 뭐 교육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모를까. 그런 상황 이제 완전 고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그 단계를 이미 떠나버린 기초 산업들을 일궈서 우리가 부품이든 뭐든 바닥부터 생산을 해서 아메리칸 메이드로 뭐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거고 그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실제로 이제 그거인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핵심 산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제약 같은 거. 이번에 특별히 코로나 관련해서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 내에서도 그 제약 관련해서 상당 부분 서플라이 체인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서 어떤 약이 급할 때 또는 마스크 같은 게 급할 때 빨리빨리 조달 못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부 섹터에 대해서 뭐 집중적으로 국가가 보조금을 줘가면서 산업을 양성하겠다. 그거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뭐 정도라면 뭐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 전체를 부활시키겠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제조업 비중이 한 1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잡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 한 10%가 농업이고 나머지 80%는 거의 아까 말씀하신 서비스업일 텐데 그렇다면 그 10%의 제조업을 위해서 나머지 90% 이상의 사람들이 사실상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참 좀 이게 정말 잘 다듬어진 정책일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긴 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뭐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건 그야말로 대응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냥 한 방향으로 어떻게 돼 있다, 한 방향으로 잘못돼 있다. 그러면 이제 차라리 통제가 가능할 텐데 대응이 어려워진 거죠. 그만큼. 근데 그게 절대 강자인 거예요. 지구상 최고 강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 건데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현재로서는 저는 이제 대응 방식이 딱히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죠. 자, 이대로 가지 맙시다. 근데 미국도 알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안 된다는 걸. 채권 당장 지금 갑자기 90일 유예한 게 채권 시장 갑자기 붕괴돼서 그런 건데 채권 시장은 일본이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채권 시장은 일본이 상당 부분을 틀어쥐고 있고 중국도 이제 상당 부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이 상당 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 갑자기 손을 턴다. 이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채권 시장이 정말로 그냥 말 그대로 붕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에도 사실은 일본에서 이제 저력을 보여준 거다라는 이제 얘기가 이제 배경 이야기가 이제 많거든요. 결국은 미국도 이 상태를 계속 버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고 정말 진짜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과 일본의 이제 이탈 대열에서 이탈하는 걸 미국은 견딜 수 없어요. 미국 정계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우리는 동반자예요. 원하는 거 들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건 결국은 대외적으로 보이는 건 우리가 해주겠다. 근데 대외적으로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이걸 상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자. 우리는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트럼프는 물론 이게 사실은 옛날에도 막 그래서 문재인한테 그 외교가에서 뭐 가서 칭찬을 해주면 트럼프가 기분이 좋아서 뭘 해줄 거다. 이래고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칭찬하다가 막 2분 만에 쫓겨나고 이랬던 적들이 있는데 트럼프가 그렇게 단순한 사람은 아닐지언정 어쨌든 이 공식은 어느 정도 물론 끝없이 바뀌고 있지만 공식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승리 공식 또는 대처 공식 적어도 그런 거에 맞춰서 좀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미국 정계에 영향력이 좀 있는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뭔가 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뭐 약을 먹은 정도의 조금 이제 낮추는 효과는 열을 낮추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그 자유주의자로 살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어떤 부분이 힘드세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일단 그 뭐 답을 정해놓는 사회가 너무 싫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답이 많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나이대에 대해서 너 이 나이 때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도 좀 그 규격이 너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싫고 그리고 남들 눈치를 보는 거를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또 눈치를 너무 안 보자니 욕을 먹기 때문에 그것도 욕 먹는 것도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참 힘들어요. 예를 들어 최근에 제가 그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면서 윤석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이거 윤석열이란 거 제가 뭐 그분을 어떤 뭐 비하하려고 말했던 게 아니고 그냥 이승만, 박정희처럼 대통령 정도 됐으면 이제 하나의 고유명사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공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면서 또 뭐 직접 앞에 있는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좀 뭐 조심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댓글에서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윤석열이 네 친구냐 이 새끼야 뭐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 구독 끊고 간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나쁜 악의를 가졌다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서 그냥 그 공인인 제3자에 대해서 그렇게 호칭을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왜 대통령 호칭을 안 달고 네 멋대로 하냐 뭐 네가 뭐 제일 잘났냐 니만 똑똑한 줄 아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반응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지만 또 원하는 대로 하면 그 사회적인 물매를 맞는 그 어떤 사이에서의 갈등 그런 게 좀 저는 커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또 요즘 이제 감정이 많이 고조돼서 더 그럴 거고 더 그러실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방송에서 이렇게 그 호칭이라든지 이런 거 되도록 안 쓰려고 일부러 의식적으로 존댓말도 안 하려고 하고 특히 이제 시청자들을 앉혀놓고 누구누구 뭐 교수님 누구누구 뭐 대통령님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이제 오히려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교수, 뭐 대통령 때로는 뭐 그냥 얘기할 수도 있죠. 저도 뭐 대부분 조금 붙입니다만 대부분은. 근데 얘기하다 보면 또 말을 빨리 하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윤통이 되기도 하고 윤석열이 되기도 해요. 근데 윤석열이 네 친구냐? 근데 이재명도 내 친구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 이재명한테 칭호를 붙이는 적이 거의 없어서. 문재인도 저희 친구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냥 뭐 그런 사실은 크게 그건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엄청 중요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비판하느냐 칭찬하느냐가 오히려 문제인 거지. 내가 칭찬하고 있는데 왜 뭐가 그렇게 왜뭐 네 친구냐라고 하면 네 친구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생각 자체가 그 말 안에 마음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존중이 결여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아닌데. 아니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존중하는 사람은 나도 존중을 해야 되나요? 그냥 그걸 서로 받아들이고 좀 살았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지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누군가는 싫어해요. 내가 꼭 했으면 하는 정책이 있어요. 누군가는 그거 절대로 안 했으면 해요. 이재명이 추진하는 정책이 있어요. 이재명은 그걸 하고 싶겠지만 저는 극구 반대해요. 그러면 각자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오케이 어떤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채널을 뭐 끊을 거야. 뭐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맥락이 심지어 그게 아닌데도 내가 뭐 쌍욕을 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영부인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를 했냐? 전혀 아닌데 그냥 뭐 존중이 없어서 그럼 뭐 잘 가십시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나 저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 서로 이거를 이제 보려고 유튜브를 보는 거고 저는 그걸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뭐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또는 박근혜 대통령을 존중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님자를 꼭 붙이고 이거 가지고 무슨 어필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뭐 동등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이제 한국에 살아가면서 물론 뭐 제가 우리나라를 당연히 사랑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랑하고 정말 애정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좀 답답하다고 느낄 때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그렇죠. 저는 자유주의자로 사는 게 어렵다고 가장 느낄 때가 뭐냐면 저는 뭐 무슨 남의 기준 이런 것도 좀 많이 벗어난 것 같고요. 그냥 그런데 이게 보수 진영에 앉아 있는데 이 보수 진영이 자유 진영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자유주의라는 바탕이 너무 없구나. 그냥 뭔가 어떤 반공 정신이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가 그리고 이제 산업화 정신 이런 걸로 뭉쳐 있지만 어떤 개인주의나 이 정말로 자유에 대한 어떤 사고 방식이나 자유에 대한 이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었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종종 있죠. 그러면 그때 이제 좀 안타깝죠. 예를 들어 어디 뭐 모임에 가서 또는 어디 강연에 가서 뭐를 듣는데 저거는 정말 이게 정말 자유주의적이지 않구나. 보수 어떤 집회나 보수 어떤 강연 같은 데 가서 어떤 보수 원로 이야기를 듣는데 되게 반자유주의적인 얘기인데 그걸 저분은 전혀 그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는 걸 볼 때 되게 이 자유라는 것 이제 정치 철학이라는 것이 부재하는 이 상황이구나 지금 이런 걸 느낍니다. 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계엄령 터지고 나서 그 유튜브 포스팅을 통해 가지고 계엄령 비판하는 글 썼다가 거기에 대해서 또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 계엄령 당시 터졌을 때 저는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반대했지만 왜냐하면 그 탄핵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값이 이재명이니까 그건 뭐 최악이잖아요. 저랑 뭐 거의 동일한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저도 그런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최악을 막아야 되니까 그 탄핵을 반대했던 거지. 그 계엄령 자체는 지금도 잘못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그 선택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그 계엄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핵무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물론 뭐 쓸 수 있죠. 왜냐하면 뭐 정말 유사시가 됐을 때 핵무기도 써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써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핵무기를 쓰게 되면 거기에 따른 반사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도 핵을 가지고 있다면 핵을 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 나라는 아니면 아마겟돈이 펼쳐지면서 완전 다 몰살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건데 그만큼 그걸 조심스럽게 선별적으로 그리고 쓰더라도 언제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떤 그 액션 플랜을 통해서 이렇게 조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굉장한 어떤 고민과 심려를 기울여서 계획을 짜서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없이 너무 좀
대충 그리고 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탄핵이 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말씀하신 그 반공 정신, 이게 대한민국 보수를 구성하는 굉장히 큰 정신적인 지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에 대한 것도 뭐 한미동맹 이런 것도 있지만 반공 정신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건데, 그 반공 정신이면서 또 국가의 강력한 개입 또는 그 권위주의적인 그 정책을 이제 결합시켜서 한국 정치권의 뭐 신화가 된 인물이 박정희인데, 그 박정희 정신이 아직까지 대한민국 안에, 그 다음에 특별히 그 보수 정당 안에 굉장히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적인 지도자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공이 과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 일부 중에 하나를 얘기하자면 그 권위주의적인 거 또는 그 독재를 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뭐 독재를 통해서 뭐 경제 발전을 이룬 건 맞지만 독재를 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왔던 어떤 그 유산들이 아직까지 여전히 보수 진영 안에 너무나 당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들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뭐 제 말이 길어서 좀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계엄령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역사를 봤어요. 이게 한국에서 계엄령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었나.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계엄령을 했을 때 보니까 이게 근데 얘기해도 괜찮아요? 제가? 네. 이승만이 그 계엄령을 했을 때 보니까 처음에는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이제 첫 번째 계엄령을 했고, 두 번째가 제주 4.3 사건 때 계엄령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 계엄령은 6.25 때 뭐 전쟁 시기니까 계엄령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곱 번째는 4.19 일어나고 나서 사실 이승만이 하야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그 시위가 너무 격화되니까 진압하는 차원에서 했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까지가 이제 이승만의 계엄령이었는데, 박정희 시대가 되면서 계엄령을 어떤 배경에서 했느냐 하고 보니까 첫 번째가 그 일단 5.16 하고 나서 본인이 계엄령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권을 좀 안정화해야 되니까 이게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제 나라를 안정화하는 차원에서 계엄령을 첫 번째 했고, 이제 두 번째는 그 한일 협정을 하면서 학생들 반대 시위를 하니까 그걸 진압하는 차원에서 계엄령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위신헌법 통과하면서 계엄령을 선포했던 건데, 근데 그 계엄령을 세 가지를 다 보면 박정희의 계엄령과 이승만의 계엄령이 제 기준으로 좀 이렇게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승만의 계엄령은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체제를 지키기 위한 어떤 최후의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전시나 또는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에서 계엄을 했다면, 박정희 계엄령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정치적인 수단으로서 어떤 타겟책으로서 계엄을 썼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권위주의적인 잔재,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수많은 공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과 어떤 일심동체된 상황에서 이미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박정희 하면 곧 보수고 보수가 박정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계엄령도 저는 이승만의 계엄령보다는 박정희의 계엄령이 연장선에 있지 않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놀란 거는, 야, 계엄령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보수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사실 저 그거 보고 좀 놀랐어요, 사실. 이렇게 반응을 하실 수도 있구나. 근데 그 원인이 뭘까 하고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 물론 대한민국이 뭐 썩어 있고 부패해 있고 종북 세력들이 각 곳에 침투해서 암암리에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뭐 부정선거 이슈가 있고, 이런 것도 다 물론 이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 카드, 그러니까 계엄령이라는 그 핵폭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마음의 그 거부감이 낮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한테는 그거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카드, 이런 느낌이었다면, 많은 애국 시민, 많은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에게는 뭐 여차하면 쓸 수 있지, 이런 느낌이 이렇게 통용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생각했던 그 자유주의 또는 제가 생각했던 우파랑 아직 대한민국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우파랑은 좀 괴리감이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그 이제 제가 이제 항상 가르칠 때, 뭐 이제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강연을 할 때 항상 자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자유는 지상 가치고 해할 수 없는, 그리고 뭐 박탈할 수 없는 천부 인권, 그냥 신으로부터 받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재산권, 표현의 자유, 전부 다 사실은 천부인권의 영역이거든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무조건 누릴 수 있는 거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시라도 박탈한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정치가 나의 천부 인권을 박탈하느냐, 당신이 신이냐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배경이 없었느냐면 그건 아니에요. 뭐 민주당의 깽판과 예산, 뭐 폭거와 이건 뭐 저도 영상에서 수도 없이 비판한 거라서. 예, 뭐 줄탄핵도 마찬가지고. 예, 줄탄핵도 마찬가지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해온 거고 수도 없이 비판을 해온 거고 말도 안 된다 뭐 그리고 이재명이 정치를 타락시켰다 이런 얘기를 저는 굉장히 많이 해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핵무기를 말씀하셨는데 핵 전략의 베이스 가장 기본 전제는 뭐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쓰지 않는 것이 핵무기 전략의 기본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인 거죠. 근데 계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렇게 무겁게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그냥 선포해서 조금 산재한 문제를 몇 가지 해결하고 다시 이제 덮어서 그냥 뭐 이렇게 박스에 남아서 다시 닫아놓았어. 이럴 수 없는 건데 한 번 건너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대국민 호소 차원에서 했다고 네.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그 참 아쉬운 건 호소를 할 다른 길도 참 많은데 처음에 제가 이제 이 도어 스태핑을 할 때 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찬성했고 찬양했고 지금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기자들이랑 이제 뭐 트러블이랑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도어 스태핑이라는 게 막 쓰잘데기 말하자면 정말 후진적인 그 우리나라 그 보도 행태 무슨 대통령 몇 시에 출근했다 무슨 오늘은 뭐 몇 분 늦었네 이따위 거 표로 만들어 가지고 공유하고 이럴 거라면 아니 대통령이 막말로 아침에 일어나서 외국 정상이랑 통화하다가 30분 늦게 차를 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했어요라고 물어볼 수 없는 거고 당연히 안보상 예. 아 제가 무슨 뭐 일본 총리랑 무슨 뭐에 대해서 무슨 뭐에 한일 무슨 무슨 삼각 동맹에 대해서 통화하다 왔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미국이나 어느 나라를 가도 대통령한테 그딴 거 가지고 따지고 꽥꽥대지 않아요. 예? 오늘 왜 6분 늦으셨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얘기 안 한다고. 근데 이제 그 후진적인 문화가 이제 뭐랄까 장애로 다가온 것도 맞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닫아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도어 스태핑 취소했을 때 아니 싸운 건 기자들이랑 싸웠는데 왜 피해는 국민들이 봅니까? 도어 스태핑은 기자와의 소통이 아니잖아요. 국민과의 소통인 거지. 기자는 그냥 중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인 거고, 그거 그냥 사진 찍고 받아 적어 갖고 올려주는 사람들이 기자인 거고. 예, 그러면 국민이랑 싸운 게 아니라면 그거는 기자랑 아무리 싸웠어도 계속 했었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도어 스태핑이 딱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역대 가장 기자회견을 적게 한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가장 많이 하던 사람에서 매일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 가장 안 한 사람이 돼버렸고 이 기자회견이라도 제가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대통령이 근데 국민들이 정말로 몰랐다. 나는 알고 있었죠. 근데 국민들이 정말로 그걸 잘 몰랐다고 한다면 저는 매일 기자회견, 매일 무슨 간담회, 매일 그냥 라이브로 켜놓고 방송사가 안 틀어주면 유튜브 라이브라도 켜놓고 여러분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걸 하려고 했고 저들이 이렇게 막았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이유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말 그렇게 잘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한테 필요합니다. 저들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째 무슨 줄탄핵 뭐 29명 줄탄핵 이런 얘기 거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걸 하고 나서도 정말로 그런데도 안 됐고 송출이 안 됐고 국민들이 그래도 몰랐다. 그리고 나서 계엄을 했으면 저는 차라리 그래 할 걸 그래도 반대했겠지만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다는 건 저는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기자회견 한번 안 해보고 이제 계엄을 한 거잖아요. 그 빌드업 과정 없이. 그렇죠. 저는 사실은 그때 이제 영상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 정말 그렇게 급했으면 진짜로 카메라 켜놓고 무릎 꿇고 앞에서 울면서 국민 여러분, 국민들이 저들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라가 운영되지를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무릎 꿇으라 그랬다고. 내가 무릎 꿇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릎 꿇으라는 얘기가 아닌데 사람들이 거기에만 집중해서 대통령이 무릎을 왜 꿇냐? 제가 이재명 앞에서 꿇으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라도 나라면 얘기를 했을 거다라는 얘기인데 국민 앞에서 뭐 무릎 못 꿇습니까? 듣고 싶은 것만 또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괜히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특별히 정부의 존재 목적은 그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과 자유, 재산을 만약 정부가 나타나 그걸 침해하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정부의 목적을 상실한 거기 때문에 뭐 참 그 자체가 일단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제일 큰 게 이제 이재명이 당선되게 되면 뭐 언제든지 마음대로
그 계엄을이라는 카드를 또 만지작 거릴 수 있으니까 그 자체도 굉장히 큰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이재명 뭐 아마도 안 하겠지만 안 하겠지만 한다면 이재명의 계엄은 해제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이재명의 계엄은 해제를 할 사람이 없고 이재명을 탄핵 소추할 사람이 없고 이재명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돼서 올라가도 탄핵을 시킬 헌법재판관이 없어요. 무서운 상황인 거죠. 3권을 다 틀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이재명이 그렇게 했을 때 뭐 친일 척결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극우 세력 청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국가 재난 사태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면 과연 그걸 어떤 명분으로 막을 것인가. 참 그 부분이 참 가장 힘든 부분이 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요. 그렇죠. 선생님 지금 이제 그 유튜브 하시다가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세요? 보람을 느낄 때요. 뭐 이제 뭐 영상의 반응이 좋을 때 보람을 느끼죠. 돈을 많이 벌 때 보람을 돈이 많이 벌 느끼지만 때. 근데 가장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기분이 좋을 때는 사람들이 변화시킨 것을 볼 때 이제 자주 그런 걸 보내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이제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채널 초기보다는 그 피드백을 어떻게 받으세요? 메일 같은 걸로 보통은 보내시거나 리플로 달거나 하는데 메일로 되게 장문의 메일을 보내시는 분들이 꽤 자주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좌파로 살았는데 이제 이러이러한 계기로 이거를 뭐 친구가 보내줬는데 여자친구가 보라 그래서 봤다가 이제는 내가 생각이 깨어났고 내 뭐 어리석은 뭐 과거를 반성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막 구구절절 이렇게 보내주실 때 그런 거를 볼 때 이제 제일 보람차죠. 제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뭐 광고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 돈 되는 이슈들 뭐 이렇게 막 뭐 이제 뭐가 결론 나기 전에 빨리 막 얘기를 해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리고 희망회로를 네. 막 돌려야 되잖아요. 그쵸, 가열차게 돌려야지 희망회로 또 그쵸. 그 사실은 조회수가 많이 총선 빨리잖아요. 어떻게 돼요? 모릅니다. 아 이깁니다. 150석입니다. 아 이깁니다. 200석입니다 하면 뭐 사람들 트럼프 구원의 손길이 옵니다. 그쵸. 뭐 그런 거 하면 조회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부터 근데 그런 거를 안 하고 고집스럽게 되게 사실은 원칙을 지키면서 이름값을 지키면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사람들이 알아봐 줄 때 이제 저는 제일 보람을 느끼죠. 지금도 이제 프리드만 아카데미 계속 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5기 교육 중이고요. 아 지금 교육 중이세요? 네. 아 그러면 뭐 다음에 뭐 이제 구상하는 게 있으세요? 뭐 아니면 프리드만 아카데미 통해서 뭐 하실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진행 중인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드만 아카데미 외부로도 이제 계속 뭐 독립이라면 독립이랄까 이렇게 이제 그 말하자면 세상을 바로잡는 이 일에 여러 가지 이제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좌측의 이제 전유물이었던 예를 들어 인권운동이라든지 무슨 환경 뭐 이런 것들. 근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다 사실은 되게 그러니까 뭐랄까 환경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환경 중요하죠. 환경 중요하는데 환경 이야기하려면 항상 좌의 접근 방식은 뭐냐면 이제 뭐 공장문 닫고 뭐 돌리지 말고 무슨 가열로 세우고 뭐 폐수 없애고 뭐 공장 폐쇄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올바른 방식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환경도 얼마든지 우파적인 그리고 친시장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공해라는 것은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통제하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그러면 통제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 맥락 안에서 기업들이랑 협업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기업 문 닫아라가 아니라 그러면 이러이러한 걸 합시다. 이러이러한 건 제도로 좀 보완을 하고 근데 기업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좀 이제 이해를 해주고 좀 풀어주고 이렇게 방향성을 설정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근데 그거를 아무도 안 하던 거예요. 군대 인권, 그러니까 보수는 강한 안보 군인 존중 이런 걸 늘 얘기하잖아요. 늘 이야기하는데 웃긴 건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군인의 권익을 이야기하는 단체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좌예요. 그 군인권 센터인가요? 네, 군인권 센터. 그 저기 임머시기 가는 거죠? 그 병역을 깊이 했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 하는 곳이에요. 저는 인권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사랑 이 바탕이 되는 거고 군 인권이라면 군에 대한 사랑이 바탕을 군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바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파는 말로만 얘기해온 거예요. 보수 진영은 말로만 군인 존중해야 되고 군인 뭐 해야 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군인들한테 좀 뭐 이 일과 시간 이후에 좀 편하게 있게 해준다. 그리고 뭐
반찬 좀 맛있는 거 먹인다 이러면 그렇게 해갖고 전쟁 어떻게 치르냐고 오히려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뭐 핸드폰 쓰게 해준다. 예, 방향을 잘못 설정한 거죠. 훈련 제대로 받고 지휘 체계 제대로 살리고 그러나 그 외의 시간에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이제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시간을 쓸 수 있으면 그게 발전된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행위들 빈자리를 채워가는 이 작업들을 차곡차곡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리드먼 아카데미에서는 결국 교육 센터라고 봐야겠네요. 그거를. 아카데미 자체는 그러니까 프리드먼 연구원에서 이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건데 아카데미를 이제 교육과 훈련을 하는 기관이고 저는 이제 장교를 전쟁을 수행할 장교를 길러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말하자면 진영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뭐 1, 2년 안에 될 문제가 아니라 그 우리 법 연구회가 20년 걸린 것을 우리는 한 10년 안에 해보자라는 것이 이제 우리 아카데미 프리드먼 아카데미의 목표고 프리드먼 연구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어젠다를 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연구를 하신다든지 어떤 활동을 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러면 그 아카데미에서는 한번 등록해서 수료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시간? 8주를 이제 주말마다 한 번씩 와서 8주간 하는데 중간중간에 과제도 이제 몇 번 있고요. 이제 발표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8주 이렇게. 고기도 직접 구워주세요? 고기는 제가 이제 이 강의실 이제 강연장을 다른 곳을 빌려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는 없고, 네, 제가 이제 그 강의실을 사실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아 정말요? 네, 강연장을 네, 뭐 1년 만에 강연장이 생기는 거니까 되게 이제 빠른 성장이죠. 만든 지 이제 1년 됐거든요. 그래서 그 강연장이 생기면 거기서는 이제 고기도 좀 원래 왜 중소기업은 사무실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그 이제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강연장에서 고기도 좀 구워 먹고 이러려고 합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뭔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면서 일하려고 하시는 거 그리고 뭔가 변화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 그리고 그게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성과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도 기피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에 이렇게 앞장서서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선생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뭐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